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강의는요 129페이지 저당권의 효력으로 들어갈 건데요. 들어가기 전에 좀 두 가지를 좀 먼저 정리하고 교재 들어갈 겁니다. 첫 번째 정리할 것이 근대적 저당이란 말을 좀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근대적 저당이라는 거는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은 중요하진 않습니다. 중요하진 않은데 나중에 그 기본서를 보게 되면 거기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다 보니까 설명을 못 드리게 돼요. 시간적도 문제도 그래서 요 기초 강의 때 근대적 저당이라는 걸 좀 먼저 설명드리고 나중에 기본서 할 때는 간단하게 결론만 볼 거예요. 뭐 중요하지 않지만 어려운 건 아니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면 돼요. 일단 근대적 저당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현행 독일의 저당 제도를 말합니다. 독일의 저당 제도가 우리나라보다 좀 발달됐다는 의미에서 근대적 저당이라는 말을 쓰고 있고요. 독일의 저당 제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유통성이 확보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독일은요, 이러한 저당권의 유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인정해요. 독립의 원칙을 인정하고요. 또 순위 확정의 원칙을 인정을 합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나라는 독립의 원칙이 아니라 부종성을 취하고 있고요. 이에 반해서 우리나라는 순위 확정의 원칙이 아니라 순위 승진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저당권에 관한 유통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까지 일단 생각해 보자고요. 자, 독일은요, 유통성이 확보됐다는 말은 저당권만 따로 거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채권이 없더라도 저당권이 존재한다는 독립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고요. 또 저당권을 따로 거래한다는 말은 저당권을 증권으로 만들어서 거래한다는 말이고요. 그러면 그 증권의 1순위 저당권이 이렇게 기재가 되면 한 번 결정된 순위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걔네는 뭘 취하고 있냐면 순위 확정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에 반해서 채권이 있어야지만 저당권이 존재한다는 부종성과 선순위 저당권이 소멸되면 후순위 저당권 순위가 승진된다는 순위 승진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저당권만 거래하는 유통성이 우리나라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싶죠? 독일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갑이라는 독일 사람이 A라는 건물을 구입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 구입한 자금을 회수하고 싶단 말이죠. 우리나라 같으면 뭘 해야 되냐면 대출을 받아야 되죠. 그럼 대출을 받으면은 구입 자금은 회수하게 되지만 채무가 늘어나고요. 또 이자도 내야 된다는 문제점이 있는데 독일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돈도 하나도 안 빌렸음에도 등기소에 가서 1번 저당권, 2번 저당권, 3번 저당권에서 저당권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독립원칙이죠. 돈도 안 빌리고. 그러고 나서 이 설정된 저당권을 증권으로 만들어서 팔아요. 그러면 증권에 기재된 1순위란 순위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뭐가 되는 거죠? 순위 확정의 원칙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이해가 되는데 이걸 누가 사느냐 이거죠. 누가 사느냐. 자, 이런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담보 설정하래요. 근데 저는 뭐 건물이 없어요. 부동산이 없어요. 그러면 요 갑한테 가서 요 증권을 사다가 담보로 맡기면 돼요. 누가 사는지 아시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런 거를 다 증권으로 만들어서 팔면은 요 갑은 요 건물의 구입 자금을 대부분 다 뭐 하게 돼요? 회수하게 되고요. 특징은 갑에게는 아무런 뭐가 없어요?
채무가 없다는 점이죠. 그러면 갑은 아무런 채무도 없이 건물에 대한 구입 자금을 회수하기 때문에 또다시 뭐예요? 건물을 살 수 있고요. 또다시 이런 일을 반복적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왜 우리나라는 안 하느냐? 이렇게 되면요. 이게 만약에 갑이 살 집이면 지가 사는 집은 이 집 안 해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이 증권을 구입해 가지고 돈을 빌리잖아요. 근데 갑은 누가 돈 빌렸는지를 모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돈을 안 갚으면 이 건물은 뭐죠? 하시라도 뭐 될 수 있는 건물이 경매될 수 있는 건물이니까 자기가 살 집이면 그러지 않겠죠. 그러면 어떤 건물에 대해 하느냐? 보통 이런 식으로 건물을 구입해 가지고요. 임대를 줍니다. 그럼 임대를 주면은 대부분의 구입 자금 다 뭐였어요? 회수했으니까 임대료를 조금만 받더라도 수익률이 뭐죠? 어마어마해지겠죠, 그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합은 뭐죠? 짭짤한 거고요. 그럼 또 걱정이 되죠, 우리는. 왜냐하면 이 건물은 하시라도 뭐 될 수 있는 건물이 경매될 수 있는 건물이니까 임차인들이 혹시 피해 보지는 않을까라는 걱정이 생기는데 걔네는 그런 걱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독일을 비롯한 서양 유럽 국가는 보증금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미군들이 많이 오는 그 평택 같은 지역에는 깔세라고 해가지고요. 보증금 없이 사용료만 받는 임대가 대단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군들 같은 그 서양 사람들은 보증금 얘기를 하면은 전혀 이해를 못해요. 이 보증금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만 내고 있어요? 월세만, 주세만 내고 있는 사람이니까 경매가 되면은 보증금을 띄지는 않죠. 다시 말하면 이사를 가야 된다는 번거로움은 있지만 경제적인 손해는 그닥 크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건물이라 하더라도 충분히 뭐 들어오는 거죠? 세가 들어오는 거 좀 싸다 면역이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는 왜 못하는지 또 이유를 알 수 있죠. 왜 못하냐면은 우리는 임차 보증금 때문에 이런 제도를 도입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경매가 되면 우리는 꼬박꼬박 뭘 내고 있어요? 보증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세입자들이 어마어마하게 큰 손해를 본다는 문제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관행적으로 임대차 경우에는 뭘 꼬박꼬박 주고 있어요? 보증금이라는 꼬박꼬박 주고 있기 때문에 세입자 보호 문제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뭐죠? 할 수는 없는 상태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저당권만 따로 거래하는 유통성은 확보되지 않고 있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결론은 뭐죠? 요겁니다. 그죠? 결론만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설명드릴 것은 앞에 나와 있었는데 제가 저당권을 설명드린다고 하면서 지나온 게 있어요. 뭐냐면 물상대위라는 개념입니다. 이 물상대위라는 개념은 대단히 중요한 개념이고요. 시험에도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죠. 을이 갑에게 1억 원을 빌려줬어요. 1억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갑 소유 A 부동산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근데 이 건물이요. 멸실됐어요. 또는 훼손이 됐어요. 아니면 이 건물이 공용징수 수용이 됐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저당권은 소멸될 위험에 처하게 되죠. 소멸된다는 말이 아니라 뭐죠? 소멸될 위험에 처하게 돼요. 자, 왜냐하면 건물이 멸실된다면 그 건물에 있는 저당권은 뭐죠? 소멸될 위험이 있고요. 또 수용 공용 징수를 당하게 되면요. 나중에 여러분들 공시법 시간에 배우시겠지만 그 수용 목적물에 있는 모든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해 버립니다. 따라서 수용된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돼 있다면 이 저당권도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기 때문에 저당권이 뭐 할 위험이 생기는 거죠? 소멸될 위험에 처하는 거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 저당권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다행스럽게도 이런 일이 생기면 돈이 생겨요. 만약에 화재가 발생해서 멸실 훼손됐는데 화재 보험에 가입했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 제3자가 불 지른 것이라면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도 있고요. 또 수용당하면 공용징수당하면 뭘 받게 돼요? 수용보상금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겠죠. 이런 가치 변형물에 대해서 저당권자가 지급되기 전에 저당권자 이게 그죠? 을이 지급되기 전에 만약에 압류를 했다면 이때 저당권은 소멸되지 않고 요 가치 변형물에 계속 그 효과가 미치게 되는데 이런 효과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물상대의라고 하는 거죠. 다시 한번요. 저당권이 멸실내선 공용징수 수용 등으로 인해서 소멸될 위험에 처하는 경우에는 저당권자는 가치 변형물에 대해서 지급되기 전에 압류하면 저당권 소멸되지 않고 계속 그 효과가 유지가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죠? 물상대의라고 합니다. 개념도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두 가지를 좀 조심하셔야 돼요. 첫째, 물상대의가 인정되려면 지급되기 전에 압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을과 같은 저당권자가 꼭 압류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저당권자가 압류를 하든 일반 채권자가 압류를 하든 상관은 없다는 것이 우리의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 압류를 하든 압류가 됐다면 저당권자에게 물상대의권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의하실 것은 이러한 물상대의가 인정되려면 저당권이 소멸될 위험에 처해야 됩니다. 따라서 만약에 돈이 생겼다 하더라도 저당권이 소멸될 위험이 없다면 그때는 물상대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 이 건물을 병한테 팔았고요. 팔아서 병으로부터 뭘 받게 됐냐면 매매 대금을 받게 됐어요. 이 매매 대금에 대해서는 물상대의는 인정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매가 되더라도 저당권은 뭐 될 위험이 없어요? 소멸될 위험이 없으니까요. 여기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교재 들어가세요. 3에서 저당권에 효력해 가지고 첫째,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서 1. 피담보 채권의 범위가 나오고 있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을이 갑에게요 1억을 빌려줘서 1억을 달라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갑소 A 부동산에다가 저당권이 설정이 됐어요. 그러면 요 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요 채권이 뭐죠? 피담보 채권인데 요 피담보 채권의 범위는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첫째, 1억 원본 원금에 대해서 저당권 효력이 미치겠죠.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이자에 대해서도 저당권 효력이 미칠 것이고요. 만약에 위약금에 관한 특약이 있다면 위약금에 대해서도 저당권 효력이 미칠 거고요. 또 갑이 제때 돈을 주지 않아서 발생한 손해배상금, 지연배상금이 있다면 지연배상금에 대해서도 저당권 효력이 미칠 거고요. 또 갑이 돈을 갚지 않아서 을이 경매했어요. 경매비용, 실행비용도 저당권에 의해서 그 효과가 미치겠죠.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원금 이자 위약금이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가 되려면요 등기가 돼야 됩니다. 이에 반해서 지연배상금이나 실행비용은 등기하지 않아도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가 된다는 거 일단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여기서 중요한데 요것 때문에
우리 민법 360조 때문에 저당권이 실제로는 쓰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저당권 보신 적 있나요? 저는요 86학번이거든요. 그러니까 86년부터 민법을 공부해 왔는데 86년부터 저는 저당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돈을 빌리면서 흔히 설정하는 것은 저당권이 아니라 근저당권인 거죠. 다시 말하면 근저당권은 활발하게 많이 쓰이지만 일반 저당권은 실제로 쓰이지는 않습니다. 또 실제로도 저당권은 사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쓰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규정 때문에 저당권자가 받아가는 돈이 1억이 아니에요. 금액이 뭐죠? 꾸물꾸물 뭐 하는 거예요? 커지는 거예요. 나중에 경매가 되면 저당권자는 1억만 받아가는 것이 아니라 달라붙으니까 이자도 붙고 막 달라붙으니까 2억을 받을 수도 있고 3억을 받을 수도 있고 5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저당권의 아주 치명적인 약점은 금액이 꾸물꾸물 커지기 때문에 후순위 권리자를 침해한다는 문제점과 약점이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에 반해서 근저당권의 개념은 얼마까지 담보한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얼마까지를 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근저당권은 다행스럽게도 후순위 권리자를 침해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로 뭐가 쓰이는 거예요? 근저당이 쓰이는 거죠. 저당권은 실제로는 안 쓰이는 권리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입법자인데 뭔가를 열심히 만들어놔서 흐뭇한데 사람들이 안 쓰면 기분 나쁘겠죠. 물어본 거죠. 왜 안 쓰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아 정신 나갔어. 이 저당권은 막 금액이 꾸물꾸물 커지기 때문에 후순위 권리자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쓸 수 있는 권리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더란 얘기죠. 그래서 입법자는 금액이 너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연배상금은 1년분에 한한다라는 제한을 두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도요 1년분에 한한다는 제한이 있는데도 저당권은 쓰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요 이자가 무제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금액이 커지는 것을 뭐하지 못하고 있어요? 막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당권은 쓰이지 않는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그냥 넘겨보시면 이제 130페이지 해가지고 이 목적물의 범위가 나와요. 일단 법조문이 나오고 기억, 부합물, 종물이 나옵니다. 일단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물에도 미치고 종물에도 미쳐요. 부합물에도 미치고 무엇도요? 종물에도 미쳐요.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예를 들면 쉬워요. 자, 예를 들어 가지고요. 토지가 있어요. 토지가 있는데 요 토지가 주유소거든요. 그럼 주유소면은 뭐 크지는 않겠지만 건물이 있을 거고요. 건물 앞에 뭐가 있겠어요? 주유기가 이렇게 있겠죠. 또 주유기가 있다 그래서 기름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눈에 보이진 않지만 땅 속에 뭐가 있겠어요? 기름 탱크, 유료 저장 탱크가 있겠죠. 이해되시죠? 그죠? 자, 이런 상태에서 토지에만 저당권이 설정이 됐어요. 자, 그럼 생각해 보죠. 첫째, 토지 저당권은 건물에 그 효과가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안 미치겠죠. 왜냐하면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기 때문에 건물에는 효과가 미치지 않고요. 뭐에만요? 토지에만 그 효과가 미치겠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뭐가 문제되는 거죠? 전에 했던 법정 지상권이 문제가 되겠죠. 또 설명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요 토지 저당권이 주유기에 미칠까요?
일단 주익이라는 거 생각해 보면은 부합물은 아니죠. 분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단데 띄어다가 단데 갖다 놓으면 의미가 있나요? 주익이는 요 기름 탱크와 달라붙어 있어야지만 존재 가치가 있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종물이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부합된 것은 아니어서 분리할 수는 있지만 주된 물건과 함께 있어야 존재 가치가 있는 물건을 우리가 뭐죠? 종물이라고 하고요. 따라서 저당권의 효력은 종물에도 그 효과가 미치기 때문에 주의기에도 그 효과가 미쳐요. 그 다음에 유료 저당 탱크에도 그 효과가 미칠까요? 미치겠죠. 유료 저당 탱크는 분리할 수 있다 하더라도 명백히 과다한 비용이 드는 거기 때문에 토지에 뭐가 된 거예요? 부합이 된 거예요. 저당권 효력은 어디에도 미쳐요? 부합물에도 미치기 때문에 유료 저당 탱크에도 그 효과가 미치는 거죠. 따라서 이 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락받은 사람은 토지에 관한 소유권뿐만 아니라 주유기와 유료 저당 탱크에 대해서도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당권 효력은 어디에도 미쳐요? 부합물에도 미치고 종물에도 미치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죠? 한 가지만 더 해볼까요? 자, 1층 건물이 있는데요. 1층 건물에 지금 뭐가 설정되어 있냐면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2층으로 증축이 됐어요. 그러면 이 저당권력이 2층까지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 결국은 부합됐는지 안 됐는지 가지고 따지겠죠. 왜요? 저당권력은 부합물에도 미치고 종물에도 미치니까요. 그럼 기억나실 거예요. 증축된 부분은 원칙적으로 뭐가 됩니까? 부합이 됩니다. 따라서 저당권 효력은 1층뿐만 아니라 2층에까지도 그 효과가 미치기 때문에 경락을 받은 사람은 1층뿐만 아니라 2층까지 그 소유권을 취득하겠죠. 다만 이 증축된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면 그때는 뭐 하잖아요? 부합하지 않으므로 저당권 효력이 2층에 미치지 않아요. 따라서 경락받은 사람은 1층에 대해서만 소유권을 취득하고 2층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겠죠. 그러면 지금 보시면 설명이 더럽게 복잡하지만 간단한 거예요. 저당권 효력은 부합물에도 미치고 종물에도 미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처럼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는 결국 뭐만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부합됐는지 부합이 안 됐는지 가지고만 따지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디귿번 목적 토지 외 건물이죠. 자, 토지 저당권은 어디에든 미치지 않아요? 건물에 미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전에 배웠던 뭐가 문제가 되는 거죠? 법정 지상권이라는 게 문제되는 거예요. 자, 기억나시나요? 다시금 제가 뭘 설명드리려고 했어요? 법정 지상권을 설명드리려고 해요. 자, 우리가 지상권 했을 때 했던 거 뭐죠? 복습해 보면 첫째, 건물이 존재하고 있었고요. 두 번째, 건물의 소유자하고 토지 소유자가 같았는데 이것이 일정한 서유로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달라지면 뭐가 발생합니까? 법정 지상권이 발생하기 때문에 건물을 뭐 할 필요 없었죠? 철거할 필요가 없었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오늘은 저당권이니까 일정한 사유 중에서 뭐냐면 저당권 실행인 거죠. 그건 보자고요. 건물이 있었어요. 근데 이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았어요. 근데 만약에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뭐가 발생합니까? 법정 지상권이 발생하니까 건물을 뭐 할 필요 없는 거죠? 철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땅이 갑의 것이고요. 그 지상의 건물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 건물이 누구 거예요? 갑의 것인 거죠. 이런 상태에서 토지에만 저당권이 설정이 됐고 토지 저당권자가 경매를 하게 되면 이 저당권 혈액이 어디에는 미치지 않아요? 건물에 미치지 않기 때문에 땅 주인은 경락인으로 넘어가지만 건물은 계속해서 누구 거죠? 갑의 것이죠. 그러면 건물이 있었고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았는데 저당권 실행으로 달라졌으니까 갑은 을에게 뭘 취득합니까?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고요. 이 건물을 뭐 해줄 필요가 없는 거죠? 철거해 줄 필요가 없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됐죠? 그죠? 자, 그럼 이거 가지고 이제 좌측 하단에 있는 365조 저당권자의 일괄 경매 청구권이라는 거를 공부하게 됩니다. 자, 이거 가지고 좀 바꿔볼게요. 땅이 갑의 것인데요. 나대진 상태였어요. 이런 상태에서 을 앞으로 토지에다가만 저당권이 설정이 됐어요. 저당권이 설정되고 나서 갑이 새롭게 건물을 뭐 했냐면 신축을 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갑이 돈을 안 갚는다면 을은 토지만 뭐 할 수 있겠어요? 경매할 수가 있고요. 토지만 경매가 돼서 병이 경락을 받으면 갑이 이 건물에 대해서 법정지상권을 취득할까요? 못할까요? 못하겠죠. 왜냐하면 저당권이 설정되고 건물이 뭐죠? 신축됐다 그랬어요. 그러면 저당권 설정 당시 뭐가 없었어요? 건물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갑은 뭘 취득하지 못합니까?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하고요. 따라서 이 건물은 철거되어야 하는 것이 뭐예요? 원칙인 거죠. 자, 그럼 여기서 큰 문제가 생깁니다. 멀쩡한 건물을 때려 부시면 실제로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고요. 또 가만 보면 채권자 채무자도 그닥 유리한 것도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땅값이 경매 예상가가 1억이라고 가정을 해보고 건물의 경매 예상가가 1억이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토지만 경매가 됐을 때 1억 주고 경락받을 미칠 놈이 없는 거죠. 이 경우에는. 왜냐하면 토지를 경락받더라도 건물이 뭐예요? 존재하니까 이 땅을 쓰려면 건물을 뭘 해야 돼요? 철거를 해야 되죠. 건물을 철거한다는 것이 만만치 않은 일이잖아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1억이 아니라 뭐 한 7천 정도로 경락이 되겠죠. 예를 들어 을이 맞아요. 뭐 예를 들어서 1억을 받을 돈이 있다면 7천밖에 못 받는다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갑은 더 환장합니다. 갑은 얼마 손해봤어요? 2억 손해봤죠. 왜냐하면 땅은 날라가서 1억 손해봤고 건물은 어차피 뭐가 되겠어요? 철거가 될 테니까 또 1억. 그래서 합이 얼마 손해봐요? 2억 손해보는데 실질적으로 돈은 얼마밖에 못 갚아요? 7천만 원밖에 못 갚는 거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채권자에게도 그닥 좋을 거 없고요. 또 채무자에게는 진짜로 좋을 것이 없기 때문에 꼭 토지만 경매되느냐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토지와 건물을 한꺼번에 싹 을이 경매에 넣을 수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토지 저당권자 일괄 경매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만약에 토지와 건물을 한꺼번에 다 경매를 넣으면 제값 다 받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요 토지 대금에서 우선 변제 받음으로써 끝나게 되는 거죠. 유의하실 것은 어차피 을은 뭐에 대한 저당권자예요? 토지에 대한 저당권이기 때문에 건물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 받지 못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래요. 일단 설명드리기 더 있긴 한데 법정부터 먼저 읽어볼게요. 좌측 하단에 365조입니다. 자 보세요.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설정자가 그 토지의 건물을 축조한 때에는, 그러면 저당권이 설정되고 나서 건물이 뭐가 됐다는 거예요? 신축됐다는 거죠. 저당권자는 토지에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도 경매를 청구할 수가 있다. 이게 뭐예요? 일괄 경매 청구권인데, 그러나 그 건물의 경매 대가에 대하여는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뭐에 대해서만요? 토지 대금에 대해서만 우선 변제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우측의 요건과 뭐가 나옵니까? 효과가 나옵니다. 그죠? 나오는데 이제 우측에 나오는 내용에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요 을은 꼭 일괄 경매를 해야 되느냐? 요 문제인데, 우리 판례는 토지만 경매할지 또는 일괄 경매할지 채권자가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기본적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갑의 입장에서는 뭐 하는 것이 유리해요? 일괄 경매하는 것이 유리하긴 하지만 일괄 경매해달라고 을에게 뭐 할 수는 없어요? 청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누구 마음이에요? 을 마음인 거예요. 원칙적으로. 두 번째 주의하실 것은 이 건물을 꼭 저당권 설정자인 갑이 신축을 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측의 판례입니다. 우리 판례는 꼭 갑이 신축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서 정이라는 용익권자가 신축한 건물이라 하더라도 저당권 설정자인 갑이 그 건물을 소유하고만 있다면 일괄 경매가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자, 우측에 관련 판례 한번 읽어볼게요. 저당지상의 건물에 대한 일괄 경매 청구권은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을 축조한 경우뿐만 아니라, 자 보세요, 저당권 설정자로부터 저당 토지에 대한 용익권을 설정받은 자, 여기서 누구죠? 갑의 저당권 설정자고 정이 뭐예요? 용익권을 설정받은 자죠. 자가 그 토지의 건물을 축조한 경우에도 그 저당권 설정자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당권 설정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신축했더라도 저당권 설정자가 그 건물을 뭐만 하고 있다면요? 소유만 하고 있다면 일괄 경매가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조금 까다롭죠, 그죠? 까다롭지만 여러분들이 요 법정지상권하고 같이 지금 오늘 설명드린 것과 같이 이해하셔서 아 이런 내용이구나라고 딱 깨달음만 얻으면 잊어버릴 것도 아니니까요.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보시면 2번 저당권 침해에 대한 뭐가 나옵니까? 구제가 나옵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자. 저당권이 침해가 됐어요.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저당권도 물권이니까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되겠구나 라는 게 떠오를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기한의 이익의 상실이라는 것이 떠올라야 돼요. 자, 우리가 전에 어떻게 했냐면 기한에서 채무자가 담보를 멸실감소 소멸시키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라는 말을 배웠거든요. 다시 말하면 채무자가 담보 목적물을 멸실 훼손시키면 저당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기한의 이익을 뭐 하는 거죠? 상실하는 것이니까 저당권자는 지금 당장 돈을 갚아라 즉시 변제를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러한 침해를 인해서 만약에 담보가 부족하다면 이때는 저당권자는 담보물 보충 청구권도 따로 인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침해로 인해서 만약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 저당권자는 물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가 문제가 됩니다.
좀 살을 붙여 볼게요. 첫째, 저당권도 물권이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이 되지만 반환 청구권은 없다. 왜냐하면 저당권자는 스스로 뭐하지 못하는 권리, 점유하지 못하는 권리니까요. 자, 우리 물권은 다 끝나가고 있죠, 그죠? 그러면 물권 중에서 반환 청구권이 없는 권리가 세 가지 나왔어요. 지역권, 저당권, 유치권은 뭐가 없어요? 반환 청구권이 없어요.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담보물 보충을 청구하고 나서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됐다는 이유로 즉시 변제도 청구할 수가 없고요. 또 담보물 보충을 청구한 이후에는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없다는 거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죠. 담보가 부족해요. 그래서 부족해가지고 보충을 청구한다면, 보충 청구한 목적을 달성한다면 못 기다릴 이유 없는 거예요. 보충해 준다면 어떻게? 기다려야죠. 즉시 변제 청구할 수가 없고요. 또 부족해서 담보물 보충을 청구했고 보충했다면 실질적으로 저당권자에게 뭐가 없는 거예요? 손해가 없는 것이니까 무엇도 청구할 수 없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요. 마지막으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됐거나 딴 이유로 즉시 변제를 청구하려면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 고의 과실이 있어야 돼요. 따라서 채무자에게 고의 과실이 없다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됐다는 이유로 즉시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어요. 또 담보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담보물 보충을 청구하려면 저당권 설정자에게 귀책 사유 고의 과실이 있어야 돼요. 따라서 만약에 저당권 설정자에게 아무런 고의 과실이 없다면 담보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담보물 보충을 청구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이 부분 잘해요.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감기 들어가지고 좀 코를 훌쩍거리죠. 죄송합니다. 지저분해도. 자, 이런 얘기입니다. 을이 갑에게요 1억을 빌려주고 예를 들어서 2016년 7월 10일까지 돈을 갚기로 했어요. 그리고 나서 갑소유 A 부동산에다가 뭘 설정했냐면 저당권을 설정했는데 병이 방화하는 바람에 뭐죠? 화재가 발생, 홀레당 불탔어요. 예를 들어서 2015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날. 이랬을 때 담보가 멸실됐다는 이유로 을이갑에게 즉시 변제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에 담보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을이갑에게 담보물 보충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병이 방화했다는 말은 채무자인 갑에게는 뭐죠? 아무런 고의 과실이 없다는 얘기니까 을은 갑에게 즉시 변제 청구할 수가 없는 거고요. 병이 방화했다는 말은 저당권 설정자인 갑에게는 아무런 고의 과실이 없다는 얘기니까 즉시 담보물 보충도 뭐 할 수 없는 거죠? 청구할 수가 없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다시 말하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됐다는 이유로 즉시 변제를 청구하려면 채무자에게 고의 과실이 필요하고요. 담보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담보물 보충을 청구하려면 저당권 설정자에게 고의 과실이 필요하다는 것도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끝이죠? 교재 내용을 꼼꼼히 한번 읽어봐야 되겠죠? 자, 넘겨보시면 이제 132페이지에 저당권의 마지막 해가지고 저당권의 처분과 소멸이 나오죠. 특별한 건 아니에요. 이를 저당권의 처분 옆에다가 수반성이라고 적어 놓으시면 돼요. 자, 이런 얘기죠.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주고 1억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갑 소유 A 부동산에다가 뭘 설정했냐면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채권이 주된 권리고 저당권이 뭐예요? 종된 권리이기 때문에 채권과 저당권 간에는 부정성, 수반성이 있죠. 따라서 저당권만 따로 띄어서 뭐 할 수는 없어요? 양도할 수는 없어요. 다만 을이 요 채권을 병에게 양도한다면 요 저당권도 함께 쫓아오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수반성이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분리양도할 수 없다고요. 근데 조심할 것은 뭐냐면 채권이 양도가 되면 저당권도 수반하긴 하지만 이때 이전 등기가 필요하다는 거 하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채권이 양도가 되면 저당권도 쫓아간다 그래서 자동으로 쫓아온다. 이전 등기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 하나 어떻게 해요? 주의하시기 바래요. 그다음 우측 2번 저당권의 소멸 옆에다가 뭐로 쏘면 돼요? 부종성. 그죠? 저당권과 같은 담보물권은 채권이 있어야지만 존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권도 어떻게 해요? 자동으로 소멸이 돼요. 부종성이죠. 따라서 저당권 자체가 독립해서 소멸시효 걸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채권이 피담보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돼서 소멸된다면 부종성에 따라서 저당권도 함께 소멸하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죠. 끝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 때 계약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